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미디어 탈곡기 123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시렵니까?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왜 우리 갑자기 이정희 PD가 신동엽 버전으로 왜 갑자기 안녕하시렵니까는 이 진중한 지금 언론 적폐 청산의 국면에서 지금 나 당황해서 무시했어. 아, 이거 우리에게 그냥 일상적인. 네, 안녕하시렵니까. 야, 신동엽 20대 때.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어렸을 때 엄청 했던 어렸을 건가요? 때죠. 거의 20년 전이에요. 아저씨, 주현미 아줌마,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여기 앉아도 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방송. 어제는 근데 네. 어제는 돌마고 파케가 너무 웃기기 때문에 네. 어제 진짜 돌마고 파케 너무 웃깁니다. 근데 우리는 욕을 네. 진짜 좋아하는 문화가 있나 봐요. 그죠? 욕이 나오면 이렇게 즐거우니. 응? 중간중간 해줘야 되겠어. 예. 욕이 너무 찰지게 들려가지고 깜짝 잠이 깼다. 근데 최기하 본부장 욕은 진짜 찰져요. 근데 야 잘하시더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욕들 네. 참 잘합니다. 김민식 PD는 약간 일부러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부러 내가 이 욕을 세게 저 사람한테 해야겠다는 느낌 확 있어요. 예. 연기 톤이야. 그러니까 근데 최기하 본부장은 금준경 기자 얘기해도 되죠? 금준경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가 여보세요 최기하 본부장님 하자마자 야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MBC. 지금 그런 분이 지금 심지어 이게 승진해가지고 기획본부장이에요 지금. 예. MBC가 진짜 대단하다. 아무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예. 어제 우리 많았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마고 파케 얘기. 미디어 탈곡기도 뭐 그냥 저는 좋았어요. 어제 유익한 내용 그리고 간만에 신고리 원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신고리 원전 얘기가.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일부러 조금 어려운 쉬운 감이 것만 있어요. 얘기하고 네. 그 더 복잡한 얘기들은 뺀 건데도 그래도 어렵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신고리 원전이야 우리야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여론화가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그런 거죠. 안타까움이 지금 있습니다. 언론의 문제가.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 것이 언론 적폐부터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언론의 상황, 그러니까 이것을 뭐 방송을 장악하라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대로 된 언론 상황이 조금 정상화된 상황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고리 원전이나 다른 사안들이 이루어졌다면은 훨씬 공론화 작업이 쉽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판이 너무 이전과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정말 그 전에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처리해야 하는가가 이 여론화가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참 빨리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최소한 공영방송 뭐 정상화 정도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적폐 청산해야 한다는 거를 자꾸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언론 장악 시도라고 하고 해서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언론 적폐 청산은 별게 아니고요. 지난 8월에 시사인에서 보도한 장충기 문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짓 하는 언론사들 삼성에 온갖 청탁을 넣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아서 기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 성매매 영상 보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기는 이런 언론사들의 어떤 그 어두운 이면 그런 행태를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런 청탁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되면 사법 처리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언론 적폐 청산이니까 별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날 박주민 의원실 지역구에서 이제 하는 그 강의를 갔을 때 어떤 분이 마지막 질문으로 굉장히 정말 작은 목소리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표정으로 질문하셨어요. 공영방송을 왜 정상화해야 되는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그 질문을 또 하시니까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팟캐스트에서도 엄청나게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음이 안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 순간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말을 해야지 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저한테 나온 이제 그 생각은 그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동아투이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해직 언론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한 200여 명 넘는 해직 언론인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해직뿐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해직당하지 않고 사퇴하고 했던 양심적 언론인들이 무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탄압받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잘랐던 사람들이 제대로 징계받았던 경험이 우리 언론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만이라도 제발 MBC, KBS 문제에 있어서만이라도 정말 영광스럽게 복귀하고요. 해직자들이.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해직했던 그 과정에서 1년의 방송장악의 모든 적폐 인사들이 제대로 다 징계받고 기록되는, 우리 언론사에 기록되는 그런 경험을 정말 꼭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른 언론인들한테, 앞으로 후학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일벌백계가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도만으로 언론이 방송에, 그러니까 정권에 장악되지 않는 제도를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만 언론이 장악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패배의식이 너무나 우리한테 크게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반드시 이번만이라도 그냥 사장, 고영주 사장,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이나 김장현 사장 물러나는 것만으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여러 적폐 인사들, 부역자들 다 제대로 그 역할만큼의 기록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되고, 거기에 맞는 그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자들이 돌아가서, 지금 해고자들이 돌아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말 한 번만이라도 만들어주자. 이런 걸 우리가 하나도 안 해주고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손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해준 다음에 욕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참 궁상맞지만 저는 꼭 이런 문화를 한 번은 만들어주고 싶다. 시민운동하는, 언론 시민운동하는 단체로서 이것이 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 진짜 뭐라 그럴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처럼 언론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경험을 이번에 꼭 해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와 시민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벌받아야 한다는 그 간단한 진리, 순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특히 언론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오히려 더 승진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그 KBS, MBC를 왜 정성화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박성재 기자의 대답입니다. 그 원래 우리 건데 지금 쟤네들한테 뺏긴 거다. KBS, MBC 다 혈세로 만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공영방송인데 지금 그거를 박근혜 세력한테 뺏겼다고 보시면 된다. 최소한 그걸 일단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박성재 기자 하셨었는데 가장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 뺏겨 있는 상태니까 저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정상하고 일단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말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네. 저는. 예, 아무튼 국민의 힘으로 언젠간 해결돼요.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내년이면 해결됩니다. 해결되지만 국민의 힘으로 좀 더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국민의 힘으로 가져오는 그런 그 공영방송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돌마고 파케부터, 그래서 돌마고 소식부터 듣고 와서요. 또 무엇을 털어볼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예, 저희가 돌마고밖에 이제 정말 제발 좀 끝내고 싶은데 이제 41차인데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습니까? 네, 끝내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될까요? 정말 30일만 하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추석 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뭔가 새로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전화 연결해서 KBS의 어제 소식, 그리고 오늘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지 듣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가 어제 감기가 심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 건강합니다. 예. 저희가 항상 녹음하기 전에 정수영 기자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간단하게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데 오늘 또 KBS 어제 오늘 또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제 일부터 좀 너무 재밌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사실 NC 대 롯데 요새 지금 야구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원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큰 경기이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KBS가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계를 시도했다가 마침 우천 취소가 됐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더군요. 이 사연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요. 어제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NC 대 롯데의 야구 경기가 마산에서 이제 개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중대한 경기라서 네. 스포츠에서도 중계를 위해서 스포츠국 간부를 투입을 해서 네. 이제 파업으로 공백이 된 업무를 억지로 이제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계를 못 하는 거죠, 파업 때문에. 네, 네. 스포츠 중계에 필요한 스포츠 PD 네. 또 기술자들이 죄다 파업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사실 못하죠. 근데 워낙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뭐 스포츠국의 간부들을 억지로 투입을 해서 예. 이제 사측이 중계를 시도했습니다. 네. 스포츠 PD 조합원들이 또 이걸 그냥 보지 않고 네. 집단적으로 몰려가서 이제 침묵 시위를 하고 항의 피켓팅을 했거든요. 스포츠 중계 부조정실이라고 하는 그 중계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 앞에 들어가서 항의 피켓팅을 했거든요. 네. 그러자 갑자기 경기가 예정돼 있던 마산 지역에 그렇죠. 폭우가 쏟아지면서 결국 주최 측이 우천에 따른 경기를 취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피켓팅을 시작하기가 비가 쏟아지다. 이게 우주의 기운이 새로운 파업을 돕고 있다. 예. 뭐 기우제 피켓팅이라는 말씀이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예. 파업 동력이 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 마산에 있는 경기를 중계를 하려면은 마산에도 일부 인력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현장에도 중계 인력이 가 있고요. 예. 또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카메라와 오디오 같은 중계 촬영 장비들 세팅을 해놓고 실제 그 확보된 화면들을 편집을 안 해서 해야 되거든요. 편집이라면 커팅을 안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디렉팅이라고 하고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이 본사 스포츠 중계 부조정실에 있는데 거기서 피켓팅을 했더니 무작 마산에 비가 내리더라. 그러니까 그 이제 영상을 올라오는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인력이 서울 본사에서 다 지금 일손을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간부들을 억지로 투입하려 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거 아마 KBS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KBS 스포츠 뉴스 보시면은 지금 전부 파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나운서고 기자고 전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지금 스포츠 뉴스를 또 하고 있어요. 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렇죠. 대구참 아나운서가 지금 스포츠 중계 뉴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런 상황 보면서 참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어제 또 야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무튼 오늘 파업 40일차입니다. 벌써 저희가 어제 39일차 얘기할 때도 벌써 그랬는데 이제 앞자리가 또 바뀌니까 느낌이 또 새롭네요. 파업 40일차 맞이한 오늘 상황에서도 오늘 상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총파업 40일차를 맞이하면서요. 아직까지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간부들, 그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움직임 어제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그런 여러 직종들이 KBS 내부에 있는데요. 뭐 외부에서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아나운서, 또 PD 기자, 방송 기술직 이외에도 뭐 방송 경영직, IT, 또 아카이브, 방송 그래픽 등등 여러 직종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또 저희 조합원들이기도 한데요. 이 직종별로 저마다의 사무실을 돌면서 여러 사정으로 아직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동료들에게, 간부들에게 파업 참여를 호소하는 활동에 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방송 기술직, 저희 방송 기술만 해도 벌써 3개의 그 큰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조합에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방송 기술직 조합원들이 어제 오후 2시부터 1시간 남짓 그 KBS 본관 라디오 기술국, 또 TV 기술국, 또 KBS 신관에 있는 네트워크 센터, 보도 기술국, 중계 기술국, 송출 기술국 이런 기술직 사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무실들을 돌면서 보직 간부들에게 총파업 동참을 촉구하고
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도 이제 승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서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라. 예. 이런 호소를 하는 신무 시위를 벌였고요. 네. 또 제작 쪽,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이 주로 소속돼 있죠. 교양과 기획, 제작, PD 조합원들이 예. 요즘 이제 6시 내 고향 또 아침마당을 주로 간부들 또 외주 제작사의 제작진을 투입을 해서 억지로 제작을 해서 메우고 있거든요. 네. 이 아침마당과 6시 내 고향 등을 이제 녹화 내지는 생방을 하는 그 스튜디오 앞에 가서 또 역시 피켓팅과 신무 시위를 하면서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한 덕분인지 이제 녹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10시 정도인데 조금 전에도 방송기술직 직원 2분이 예. 저희 조합에 가입하겠다. 아. 새누조에 합류해서 파업에 동참하겠다. 아. 라고 방금 전에도 와서 조합 가입 원서를 내고 가셨습니다. 야, 지금도 그 물결이 이어지고 있군요. 41차인데.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조합을 가입하겠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 급여를 포기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 가입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아마 거의 유일무이하지 예. 않을까. 예. 내 월급 내가 포기하고 가입해서 파업하겠다. 이런 노동조합이 과연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예.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든든합니다. 예. 그만큼 KBS 그리고 MBC도 포함해서 현재 우리 조합원들의 파업이 그만큼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 예. 아,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한번 정수영 기자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직 간부들 중에서도 이미 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후속 인사를 안 해주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 예, 그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부분인데, 크게 보면은 보직을 사퇴할 경우에 예. 회사가 인사를 내서 더 이상 보직자가 아니게끔 만들어줘야 예. 그래야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파업에 흔쾌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보직을 사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윗선에 있는 임원진, 뭐 고위 간부에게 내 보직을 더 이상 수행할 뜻이 없다라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고대영 사장 인사권이 이제 거의 폐지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할 후속 사람이 인사를 낼 없는 사람이 거죠. 없으니까는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내주고 싶어도 못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보직 사퇴를 스스로 선언한 사퇴의 의사를 밝힌 보직 간부가 예. 어쨌든 평생원이 못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장 때문에 예. 보직 사퇴를 해도 사퇴가 안 되는 이런 예.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러니까요. 간부들이 많이 있고요. 예. 뭐 이런 간부들 중에서는 그러면 나를 보직을 당신이 보직자로 두든 말든 난 모르겠다 파업한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예, 그러면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예.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를 하셔야 될 때, 왜냐하면 간부급들이 노조 활동을 하는 게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단체 협약상으로 뭐 노동조합 자격이 없다는 식의 그런 예.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단체 협약의 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음. 분명히 존재하고 예. 그러다 보니 사측의 압박도 더 셀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불이익을 감수한 분들까지 일단은 있다는 얘기군요. 없지는 않다. 예. 알겠습니다. KBS 지금 새노조 조합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지부에서는 이게 어제부터 시작됐죠. 부산 국제영화제가 시작되자 또 선전전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지금 활동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부산과 울산, 창원에 네. 있는 저희 새노조 지부의 조합원 30여 명이 네.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그 부산 시내의 영화의 전당 앞에서 이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네. 어제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기우제를 지낸 여파가 이상하게도 네. 부산 국제영화제까지 미치는 바람에 네. 예, 저희 조합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네. 약간 나비 효과처럼 연결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천성에서도 이제 이 우비를 걸치고 저희 부산, 울산, 창원 지부 조합원들이 또 시민들 또 영화 관계자들에게 예. 대형 피켓을 들고 지금 KBS가 파업 중이다. 예. KBS 파업에 이런 문제가 있다. 예. 뭐 이런 선전전과 피켓팅 또 선전물을 나눠주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 예.
그래서 빗속에서도 우비를 입고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예. 전전부를 배포하면서 예. 저희 파업에 대한 어떤 지지 여론을 좀 더 확산시켜보고자 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네. 계속 되는 동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예. 예,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기 때문에 예. 또 저희 파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저희가 또 기대가 되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KBS에서 있었던 드라마 어워즈에서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켓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에 엄청 찍히셨어요. 그러니까 KBS 파업과 관련 없는 보도 사진에 그 드라마 어워즈를 홍보하는 사진에 엄청 찍혀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그 KBS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당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8개 국가의 언어, 뭐 아랍어라든지 그렇죠. 중국어라든지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등의 여러 언어로 제작한 피켓을 들고 해외에서 몰려온 취재진들에게도 우리 파업의 그 이유와 상황을 전달하는 노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 우리 정수영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일종의 저항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의 파업이 상당히 아마 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부산 소식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저희에게 좀 전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KBS가 연일 재밌는 일이 벌어져서 이게 기우제까지 오늘 나왔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좋은 소식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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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곧바로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어제 하루 걸러가지고 저희가 MBC 소식 오늘 또 들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허유신 홍보국장님께서 아무도 없는 MBC 여의도 945에 지금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도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게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어떤 일탈적 행위 때문이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실 네. 오늘 방통위 국감이 있는 날이라 네. 이 방통위가 검사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또 드러났다. 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공개를 하면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는 박문진 앞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도 이제 여의도입니다. 네. 저희 MBC 945 맞은편에 있는 맞습니다. 박문진에서 정리 집회를 하고 있고 네. 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조용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 제가 있는 MBC 945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교롭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상암으로 옮겼죠. 여기서 이 30년 넘게 이제 방송을 했고 MBC의 모든 영광과 뭐 맞습니다. 수모와 이런 걸 다 했던 저희에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남다른 곳인데 예. 이 소중한 그 옛 터를 고영주 이사장이 에게 으로 보이는 법조예요. 단정하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 아무튼 모 인물에게 이런 분에게 예. 넘기려고 했던 예. 끔찍한 아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예, 그 정황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작년 일인데요. 작년에 예. 2월 2일, 그러니까 작년 2월에 고영주 이사장이 백종문 당시 이제 지금은 부사장인데 미래전략본부장이죠. 네. 그 전화를 걸어서 자 부동산 브로커 하모 씨가 있다 네. 하십니다. 하모 씨라고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했더니 예. 백종문 이사장이 제각 그 하모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랑 같이 대화 중이었거든요. 박문진 이사장실에서. 30분 안에 왔어요. 여의도로 상암에서 백종문 이사장이. 사실 백종문 본부장이요. 사실 저희가 아침마다 저 대면 투쟁하려고 기다리는데 정말 뵙기 어려운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외부 업자, 정체불명의 업자가 전화하자마자 30분 안에 달려옵니다. 여의도 상암에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하 씨가 여의도 땅, 그러니까 옛 부지죠. 네. 여의도 땅을 나한테 팔아라. 4,800억 원을 주겠다. 예. 그리고 놀랍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겠다. 네? 네. 일시불. 예, 일시불로 다 쏴줄 테니까 공개 입찰 이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수익액으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당시로서는 작년에 이미 이 컨설팅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회사가 매각보다는 여기를 공동 개발해서 뭔가 다른 임대를 하는 게 유리할 거라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 MBC 내부의 이사회 추인까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미 끝난 상황이기도 한데다 이거를 어떻게 수천억 원 저희 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투명한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수의계약해라 이것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뭐 백종문 아무리 천하의 백종문 본부장도 당시에 약간 난감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니까 고용주 이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지난해 6월에 그 일이 있은 지 한 넉 달 뒤에 박문진 이사회가 열렸는데 여기 이사회에는 보통 임원들이 출석을 하는데요. MBC 임원들이. 임원도 아닌 국장, 자산개발국장입니다. 이분을 호출을 해서 이 내가 소개해준 하 씨한테 여의도 땅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겠냐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해요. 근데 이게 사실 월권이죠. 그렇죠. 아무리 박문진 이사장이지만 이런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매각 단계에서 개입하는 거는 중요한 큰 월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억 한 방에 쏴줄 테니까 팔아라. 그리고 못 믿겠으면 이미 은행에서 1조 원의 지급 보증도 받아놨기 때문에 자금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속기록에 다 들어있어요. 이사회 속기록에. 아 도대체 그 하모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좀 파악이 된 건가요? 하모 씨가 저희도 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분이 참 복잡합니다. 경남에 있는 모 이제 그 경남의 유력 지방 신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지방 신문이 아니고 지방 신문과 이름이 살짝 비슷한 이상한 신문사를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 이사장이 무서워하는 뭐 정권의 실세라고는 안 했는데 고용주 이사장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형 동생하면서 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취재진한테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뭐 허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체질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자금 여력도 없죠. 4,800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 대기업 어떤 계열사와 지급 보증까지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하기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복잡하지도 않아요. 전화 한 통 거니까 그런 일 없대요. 그렇죠. 그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데 확인 가능한 일이죠. 뭐 그런 업자가 와서 접촉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MBC에서 매각하겠다는 확인서를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뭔가 해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죠. 원래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뭐 MBC에서 무슨 확인서를 끊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쪽에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영주 이사장은 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라고 종용한 거죠? 사기를 당했나 같이?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도 이 사람한테 노란한 건지 속은 건지 아니면 둘 사이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그렇죠. 가능성도 그런 의심도 가능하겠죠. 사실은 거기까지 밝히면 좋았는데 저희의 여력으로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사안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하려면 이제 어떤 불법 혐의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 될 텐데 어떤 혐의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일단 뭐 월권이니까 직권 남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 배임 미수라는 또 혐의가 있어요. 회사의 재산을 미수에 그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하모 씨도 같이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는 해봐야죠. 근데 당장 이제 저희에게는 고영주 이사장이 얼마나 이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인지 정말 파면 팔수록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이게 벌어지고 있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일단 그 MBC 구사옥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MBC 여의도 사옥의 그 부지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MBC가 공영방송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개인이 땅 사고 팔듯이 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회사의 중요한 큰 자산이죠.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려면 결정하려면 그리고 뭐 박문진의 또 그 이사회 의결 뒤에 보고를 하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게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개발로 확정이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확정하는 단계인 작년에 벌어진 일들이고 여기가 사실 엄청나게 그 알짜 땅입니다. 그렇죠. 강남북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또 이게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뭐 업무 시설, 주거 시설, 판매 시설 어느 것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이 수익성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닌가 고영주 이사장에게 이한모 씨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를 거래를 성사시키면 3천억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800억을 주고 자기는 3천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그 고영주 이사장이 하모 씨에게 매각을 하라고 종용할 당시에 그 컨소시엄으로 이제 매각하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회사에서는? 그렇죠. MBC 이사회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과 임원들이 결정은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방문진에 보고하고 뭐 승인받는 정도의 절차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다시 그 백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걸 뒤집으려 했던 거죠. 네. 예.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인데 도대체 왜 그 고영주 이사장이 그분한테 매각하려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왜 그랬는지.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거기까지는 규명이 지금 안 돼 있고요. 예. 뭐 이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차차 검찰 수사나 우리 MBC 조합원 여러분들의 취재가 있으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아니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속았다고 그러면 또 정신이 없었어. 속았다고 그냥 해도 문제고. 그렇죠. 네. 판단력이 이 정도로 없으면은 물러나야죠. 그렇죠. 아니 속았다고 해도 문제예요. 지금 허유신 홍보국장님 말씀대로. 신기합니다. 예. 이 고영주 이사장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사실 좀 안 나왔을 것 같지만 고영주 이사장의 반응은 혹시 나왔나요? 사실 이거를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저희가 최근에 취재진이 고영주 이사장 출근길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셨군요. 예. 사실 물어봤습니다. 네. 나는 돈 있다고 하길래 소개해 준 것밖에 없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실제 인정했고. 네. 그러니까 속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가 지급 여력이 있는지 내가 그것까지 확인해 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확인을 해봐야죠. 당연히. 예. 정말 무책임하죠. 네. 고영주 이사장은 그러니까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4,800억 원이나 한꺼번에 쏴주겠다는데 왜 여기 안 파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재미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재미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네. 그 정도 되면은 박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고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느끼기에 평소에 고영주 이사장이 이렇게 가끔 뭐 언론 보도나 통해서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지금도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거든요. 그리고 MBC 뉴스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아니 지금 애국 시민들이 다 MBC 좋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사안을 여쭤봤을 때는 상당히 좀 당황하면서 수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저희 취재를 갔던 조합원에게 당신 강요죄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거죠.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금 홍보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고영주 이사장이 이렇게 좀 비판적 취지로 취재를 가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받아들인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반응이 좀 달랐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어제 하루 걸렀는데 어제 MBC 우리 허유쇼 홍보국장님 하루 인터뷰 거르는 동안 KBS에서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놀랐었는데 이 MBC가 또 그 사이에 만만치 않네요. 근데 지금 고영주 이사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저께군요. 그저께 보도자료로 한번 나갔었는데 김장겸 사장도 회사 돈을 유용한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걸 뭐 유용이라고까지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이 또 하나가 적발해졌습니다. 그럼 유용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겠네요. 네, 이게 뭐냐면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임원들이 회사 돈으로 구입을 해서 막대한 연 이용료를 회사 돈으로 지불해가면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암동 사옥으로 이전한 이후에 저희 지하 1층에 보면은 뭐 MBC 피트니스라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설이. 물론 새 건물이니까 시설도 잘 해놨죠. 깨끗하고. 사원들이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거 유료예요. 무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걸 보더니 당시에 뭐 몇몇 임원들이 아니 우리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임원들도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경쟁 하시면 되는데 너희들하고 우리가 같이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데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관계 부서에서 급히 알아봤죠. 어디로 해드릴까요? 뭐 했는데 상암동 사옥 근처에 한 4성급 정도의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 회원권이 연 보증금이 1,000만 원. 그리고
연 사용료가 한 2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9만 원 정도 되는 예. 고급 피트니스 클럽이에요. 예. 거기에 임원 한 10명을 거기에 끊어주고 또 당시에는 이제 안광환 사장 시절이었는데 네. 사장도 아마 거기서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김장겸 사장이 취임하면서 김장겸 사장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아, 지금 이게 끝이 아니군요. 예, 지하 피트니스는커녕 다른 임원들하고 내가 같은데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아, 이제는 임원들하고도 함께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의도로. 이 김장겸 사장의 자택이 여의도 옛날 945 건너편 모 아파트거든요. 예. 여기서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큰 특급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예. 어딘지 아실 거예요. 예. 5성급 특급 호텔, 거기가 우리 집에서도 가깝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난 여길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까는 1,000만 원짜리 보증금인데 여기는 보증금이 2,450만 원 정도 됩니다. 2배네요. 네. 예, 그리고 연 이용료가 38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는 월 30만 원이 넘는 멤버십 그 시설을 사장께 이제 제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급스러운 시설을 쓰면서 사원들은 자기 돈 내고 지하에서 하는데 네. 임원들은 회사에서 다 대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회사 돈을 쓰면서 복리후생 없던 거를 임원들한테 만들고 또 이게 좀 뭐랄까 사원들에게 굉장히 박탈감을 줬던 게 그렇죠. 당시에 이 결정이 있었던 2014년에는 그때만 해도 또 지금도 뭐 반복한 얘기지만은 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채널 경쟁력이 하락하고 해서 회사가 어렵다면서 뭐 무한도전 비롯한 제작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상당히 감축했어요. 그리고 사원들 임금도 뭐 일부 수당만 2%인가 아주 찔끔 올렸고 그러면서 그 해에 또 임원들은 8.5% 연봉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굴적이다. 예. 이 최근에 8월 달에 김장겸 사장이 확대 간부 회의라는 걸 소집해서 저희 파업 직전에 지금 광고 수입 급감하는데 이 와중에 뭐 제작거부 파업이 웬 말이냐고 막 노조를 성토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그런 얘기 어렵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임원들의 입속을 이렇게 알뜰히 살뜰히 잘 챙겨서 드시는 행태가 또 반복됐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알게 되시고 공개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임원들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회사 돈으로. 구매해 놓은 회원권이니까. 뭐 저기 짬 나실 때 가서 운동하시겠죠 지금도. 앞에서는 계속 회사 어렵다고 뭐 경비 절감하고 사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뒤로는 이제 이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 거죠. 이게 참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죠. 경영진의 역시나 이거 고용주의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경영진의 마인드라고 사고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MBC 본부가 요새 또 방문진에서 그 방통위의 검사 및 그 관리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또 약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또 경영진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의 비위라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러 개 발견돼서 다시 한번 투쟁의 좀 동력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저희가 MBC 조합원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붉은 파티 날이니까 만나 뵙고 또 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말고 팟캐 붉은 파티 뭐 해야 되나? 오늘 7시에. 오늘 7시에. 금요일 7시. 오늘 늘 그렇듯이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강남으로 가지 마시고요. 광화문 광장과 시청역 사이에 있는 파이낸셜 빌딩으로 오시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민행동이 시민 여러분들과 조합원 여러분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해서 오늘 그 수상작을 발표해요.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KBS MBC 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여러 SNS 게시물들 저희가 공모전 그 결과 수상작을 오늘 발표하고 수상자분들의 이제 뭐랄까 발언 수상 소감이 있는데 여기 또 빵빵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시면은 또 반가운 얼굴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KBS MBC 양사 모두 조합원들이 일종의 재롱잔치랍니다. 그래서 KBS, MBC 양사에서 모두 또 오늘 즐거운 공연을 하시니까 오늘 좀 볼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예, 참석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MBC 특히 김민식 PD의 신곡 취입 비밀로 기대를 네, 오늘 신곡 발표가 있으시다고. 신곡 발표가 예. 있습니다. 게다가 MBC 노래패에서 김민식 PD 혼자 하는 건 너무 쓸쓸하니까 노래패에서 또 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제 약간 더듬었지만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오십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합창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들으면 또 눈물 한번 쭉 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많은 기대하시고 오늘 추우니까 단단히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에 뵙겠습니다. 돌마고 팟캐는 이걸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먼저 오랜만에 퀴즈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보도 미보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걸 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남경찰청이 11일 날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조사 결과라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그동안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 왜곡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들 중에서 한 5가지 심각한 사례를 뽑아서 반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태까지 전두환 이런 사람들 신분부 측이 일방적으로 헛소리들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각종 증거랑 자료 검증 등을 직접 해서 첫 공식 반박을 내놓은 그렇죠. 것이에요. 심지어는 경찰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고 이거는 또 내용도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사실 경찰같이 공권력과 관련된 기관이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이렇게 잘 안 해요. 네, 근데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체로 여기에서 언론사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것들은 그거였어요. 신군부가 보통 자기들의 주장, 신군부 쪽 인사들이 여태까지는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선제 공격을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발포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근거 자료로 삼았던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서가 조작이 됐다라는 결과 것이 확인이 됐어요. 뭐 폰트도 다르고 뭐 그 사용한 용어도 다르고 해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군부 측에서 한 주장들이 다 그냥 그렇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가 보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경찰이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네, 어지간하면 보도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데요. 두 매체가 보도를 안 합니다. 아, 그래도 꽤 했네. 예,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많이 했네, 하는데 그래도. 두 군데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저는 막 JTBC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두 군데 MBC 안 했고. MBC TV조선이지 뭐. 아, 그럴까? 아니, 근데 안 하는 것도 채널A인가? 채널A 막 이런 애들도 안 한단 말이죠. 고민되네.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자. 저는 MBC TV조선 갑니다. MBC TV 제가 채널A로 가죠. MBC 채널A 역시 그래 TV조선은 하긴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하긴 해도 일단 네 MBC 채널A 빼고 나머지는 다 했고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보도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고 그냥 그냥 뭐 어떤 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대신 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JTBC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하루에만 뭐 거의 관련 보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하고 이어지는 관련 보도로 한 단독 보도로 한 요새 또 광주 보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보도로 한 2건 정도 더 내고 여기에 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도 꼭지가 이게 15번째 꼭지예요. 후반부. 네, 굉장히 뒤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이제 뭐 보도를 해줬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도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안 한 채널A도 있는데 뭐. 네, 그래서 안 한 채널에야 MBC보다는 낫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11일 날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가 사실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래서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11일 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그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거 진짜 이거 자세히 내용 기사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차떼기 의혹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 진상조사팀이 뭘 했냐면은 교육부 그 문서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찬반 의견서 한 103개 정도 되는 박스를 다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일괄 출력물,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우리가 취합을 할 때 어떤 포맷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한 번에 뽑혀서 나온 것 같은 출력물들이 있고 그것들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양식이 동일한 것들 그리고 찬성 이유도 반복적으로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몇 개를 무작위로 좀 추출을 해서 유선 전화로 진위 여부를 파악했더니 응답한 사람 중에 찬성 의견서 직접 자기가 제출했다고 말한 사람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난 절대 안 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기억 안 난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좀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절반밖에 인정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 되게 몇 10년 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진상위에서는 지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 이거 검찰이 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너무 수상하다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보도하지 않은 매체가 3군데나 있습니다. 채널A, MBC. 돈 걸려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세요. KBS, 채널A, MBC. 네.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병. 저는 MBC, 채널A, MBN 가겠습니다. 정답자가 없군요. 이게 3군데만 되면 맞추기 힘들어요. 네. MBC는 사실 정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2개만 맞추면 되지 뭘 그러다 그래서. 네, KBS, MBC, TV조선. TV조선이었어요. 여기서 또 TV조선이야. 엉뚱한 데서 또 안 나오네. 3군데가 아니고요. 채널A는 보도를 확인하는데 36초짜리 단신으로만 보도를 하고요. 그 내용 안에 박근혜 정부라는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 되게 웃겨요. 막 박정희 대통령이 막 찬성력을 제출했고 이완용도 있어요. 이완용. 빙의가 돼서 되게 재밌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네. 장난친 거죠. 네, 장난친 거야 진짜. 사실은 저거는 애초에 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애초에 그런 기획을 냈을 때 그게 무슨 여론 수렴이냐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겁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여론 수렴한다고 하니 그것도 여론 수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지나갔던 정말 내가 열심히 의견 내면 되겠지? 막 이런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 처음에 여론 수렴할 때는 뭐 인터넷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우편으로 받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반대 여론이 너무 오는 거예요. 맞아. 그 우편 이런 걸로 너무 쏟아지니까 갑자기 이틀 만에 그 팩스로만 수신하겠다 또 바꿔요 또. 팩스 네. 뽑아놓고 막. 그러니까 팩스로만 수신하겠다. 진짜. 근데 팩스로만 수신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알겠든 전반적으로 좀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완용도 찬성 여론을 제출하지. 죽어서도. 나라를 팔아먹어 죽어서도. 내가 잘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팔아먹자. 진짜.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오늘 16일 밤 12시면은 박근혜 씨 구속기한이 만료되죠. 네, 그래서 지금 추가 구속 여부가 이번 주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오늘 결정된다고 예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보도들이 계속 찔끔찔끔 잊을만 하면 하나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도들이냐. 지금 박근혜 씨를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계속 좀 불쌍한 영웅, 고난의 영웅. 그러니까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억울함을 풀게 될
이 시기만 넘기면 막 그런 식으로 좀 묘사를 하는 보도들이 MBC 나오고 TV조선 있어요. 채널 A. 퀴즈 아닙니다. 이건 답을 말씀드릴게요. TV조선, 네, TV조선 MBN인데요. MBN이요? 네, TV조선 채널에 MBN이 번갈아가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법이 좀 너무 웃겨서 저는 이게 종편 약간 시사 토크 이런 데나 나올 법한 그런 보도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TV조선은 박근혜 씨의 혼잣말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근혜 씨에 대해서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이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받았다는 조의 어떤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박근혜 씨가 재판 과정에서 혼잣말로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게 이 보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았대 그걸?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기자가 방청을 못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혼잣말이 아니라 뭐 방백? 막 그런 걸 하셨는지. 방백. 크게 외쳤다. 허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막 이렇게 외쳤는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취재의 근거가 뭐예요? 취재 근거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재판 증언이 나올 때마다 법정에서 아니야라고 혼잣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는데 혼잣말이 하나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는 순간 혼잣말로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 건의 보도 안에 그렇게 다. 네네네. 아니 이게 보도의 대부분이 혼잣말에 대한 설명이. 취재 근거는 됐고요. 얘기하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죠? 보도할? 이걸 왜 하는 거지? 이 보도를 보고서 처음에는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하다가 이걸 대체 왜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어떤 멘트 때문에 제가 이 보도의 의도를 좀 추정을 했느냐면 박근혜가 여태까지는 재판에서 계속 조용했다. 어지간하면 침묵을 유지했는데 블랙리스트 이걸 지시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니야 라고 혼잣말을 할 정도였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보도를 보면. 박근혜의 억울함을. 박근혜는 정말 이것만큼은 웬만하면 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럼 다른 건 다 했다. 그런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재판에서는 그냥 대부분 침묵을 유지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혼잣말을 할 정도로 못 참고 나설 정도였다라는 이미지를 좀 주고 있는 보도고요. 부각시켜준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TV조선이죠. 네, TV조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멘트가 이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TV조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뭘 요즘 구치소에서 읽고 있는지를 그 뒤에다가 또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대하소설을 탐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망이라는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생을 좋아하세요, 그죠? 네, 그 관련 소설이래요. 네. 저도 이걸 읽지를 않아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개인적인 비극 그리고 모욕, 생사 고비를 다 견디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는 여정을 다룬 대하소설이래요. 네. 본인의 어떤 감정이입을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걸 탐독하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한 대망에 대한 설명이 TV조선 그 보도에 나온 설명이에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토지에 이어 대망을 읽는 등 주로 대하소설을 탐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교정당국은 전했습니다. 대망은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생을 통해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건 왜 보도했지?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는 왜 설명해 줄까? 그냥 만약에 뭐 가십처럼 보도를 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입을 해서 이런 보도를 보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무고한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 나는 무고한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을 뿐이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심각해요.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사실 박근혜 씨가 이런 책을 읽는 건 너무 자유인 거죠, 개인의. 네. 근데 언론이 이걸 이렇게 좀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면서 보도를 한다는 거는 의도를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예전에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재용 재판 때는 이재용이 그 구치소에서 무슨 책 읽고 있는지 또 엄청 보도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십도 사실은 좀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이 경우에는 좀 이상할 정도로
대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부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고요. MBN 보도도 똑같아요. 책 읽고 있는 거? 네, 혼잣말은 MBN은 안 하고 MBN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 대망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게 보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읽고 있다는 소설 대망은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중심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내에서 전국시대를 통일한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망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새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측근 대표 주자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대망의 내용이 상당히 일본 역사의 절정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을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은 뭐 뜻이 있으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거를 읽는 거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고른 책이 아니야. 다 뜻이 있어서 읽으시는 책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MBN이 또 추가적인 해설을 덧붙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패한 뒤에도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말해주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제 박 씨가 경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이후에는 그걸 다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암시를 해주는 거죠. One more time. 우리는 한 번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그런데 사실 목적이 있다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씨 개인 방송도 아니고 이런 걸 누구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덕질 방송이다. 아프리카야 완전.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보도는 이제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의 석방 촉구 집회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MBN 이렇게 하면서 이 보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아 뭐야 이게 한 건의 보도예요? 네, 하나의 보도예요. 대망 아. 얘기 쭉 하다가 이제 그걸 말하면서 딱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거의 뭐 네. 그래서 이 보도만 보면 진짜 되게 나와야 될 사람이 되게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꾸준히 이런 보도를 낼까? 정말 신기합니다. 참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혼잣말도 그렇고 책 읽은 그 내용도 그렇고 교정당국에서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박근혜 그 변호인단 측에서 흘린 정보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들로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TV조선이랑 MBN이 같이 좀 놀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아니 보도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네, 이거 제가 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녁 종합 뉴스 모니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저 가십 토크쇼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시사 토크쇼에 나와도 저희가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 쓰긴 써요. 보고서를. 근데 이 분량이 너무 적으면 저희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냥 그래, 니네 마음 알겠다. 예. 근데 너무 많으면 저희가 지적하는데 이게 시사 토크쇼도 아니고 지금 뉴스에서. 네, 대단합니다 정말. 그 사랑은 인정. 네. 성덕이다. 성덕이다. 아 그냥 계속 정말 보수 결집을 위해서 계속 하는 것 이게 아닐까요? 다 사실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기관 방송도 아니고 말이야. 왜 지네가 결집을 하기 위한 여론전을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신문 그 조선일보에서 김경민 이사 사태 관련해서 너무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다듬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이 보고서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자세히 조목조목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기에는 많이 지나가는 내용이어서요. 오늘 그냥 그 부족한 대로 그리고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쪼잔해요, 기사가. 그래서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나?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어제요. 김경민 이사 사태에 대해서 1면에 하나를 내고요. 3면 전체를 다 썼어요. 와. KBS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야, MBC도 그렇게 나왔나? 보도가 4건 있었는데 1면 하나, 3면에 3건, 그리고 3면에 있는 그 3건 중에서 하나는 강규영 이사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완전히 굉장히 큰 기사예요. 강규영을 왜 거기서? 왜냐면은 이분이 제일 그래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김경민 이사가 인터뷰를 안 해줘.
그래서 김경민 이사는 사퇴하면서 점잖게 말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규탄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강규영 이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박문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경민 이사가 사퇴하기까지 어떤 압박을 받았나를 또 포장해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4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설을 또 썼어요. 조선일보가. 열일한다 진짜. 네, 진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 엄청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보도 중에서 일단은 하나하나 다 반박하기 정말 구질구질한데 김경민 KBS 이사 협박 압력 못 견디겠다 사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따옴표인가요? 보도예요. 협박 압력 못 견디겠다. 이게 따옴표예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 되게 좀 웃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보도를 보면은 김경민 이사의 공식 입장은요. 굉장히 점잖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나 봐요. 김경민 이사한테. 그랬더니 보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이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는 후학 양성을 위해 물러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제목은 협박 압력 못 견디겠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럼? 이 말은 여기 보도에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료 이사에게는 끝까지 버티지 못해 미안하다. 협박과 압력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역시 카더라. 강규영이겠죠.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이 말이 지금 보도에 나오고 그리고 아까 김경민 이사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순순히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뒷말이 있었다고 이제 말하고 이걸 제목으로 뽑고 게다가 오늘 사설을 보면요. 사설에서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말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경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협박과 압력에 못 견뎌서 물러난다고 한다라고 사설에 써 있어요. 전반적으로 구질구질하네요. 기본적인 팩트가 이미 다 굉장히 구질구질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도에서 보면 제가 이제 김경민 이사님이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김경민 이사가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를 보고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경민 이사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저 스스로도 김경민 교수네 이제 교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하나 시비 걸고 싶지 않은데 보도에서 굉장히 문제 삼은 것은요. 김경민 이사의 제자 한양대 대학원 제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취재를 했었대요. KBS에서. KBS 새노조에서. KBS 노조에서. 네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게 무서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압박을 느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은 김 이사가 조카의 대학 논문을 직접 심사했다고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김 이사한테는 김경민 교수한테는 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련된 여러 가지 카더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KBS 새노조가 어떤 후배의 개인 일터에 그러니까 어떤 제자의 개인 일터까지 찾아와서 사찰하듯 조사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바람에 주변에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보도가 여기 조선일보 보도에 있고요. 그리고 이 행위가 이제 제자에 대해서 재직 중인 회사로 찾아와 김경민 이사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며 질문하고 수시간 회사 복도에서 대기하며 계속 취재를 시도했다. 지난달 13일에도 KBS 기자라는 사람이 김경민 이사에 대해 물어볼 게 있으니 근무지를 알려달라며 연락했다. 직장 동료와 사장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기자가 직장까지 찾아왔냐고 해서 난처하고 무섭고 불안했다. 이 제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답한 내용을 쭉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론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KBS 새노조가 이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KBS 새노조에서는 김 이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취재했다. 제자 직장에 찾아간 건 맞지만 압박하거나 못 물어볼 걸 물어보진 않았다라고 답변했대요. 근데 이 답변이 조선일보 보도에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안이었는지를 KBS 새노조가 지금 사퇴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무섭고 불안했고 불편했고 이런 정황 속에서 이제 김경민 이사가 뭔가를 이제 사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엄청나게 반인권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제보가 들어오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KBS 이사여서가 아니고 그 어떤 사안이었어도 만약 이 사람이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왜 굳이 이 제자를
찾아가서 무엇을 물어봤는지는 지금 와서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좀 막 엄청난 음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것은 사실은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들도 맨날 그럴 텐데. 네. 현장 나가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KBS 기자가 뭘 물어봤는지도 말을 안 해주네. 네네. 안 말해요. 왜냐면 그걸 말하면 김경민 이사한테 해가 된다고 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제보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김경민 이사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그 강규영 이사가 제일 웃겨요. 근데 강규영 이사 인터뷰가 진짜 그만 좀 웃겼으면 좋겠다. 이제 아트인데요. 참 제목 진짜. 네. 제목이 따옴표?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해임하라. 뒷구멍으론 못 나간다. 이게 강규영이 한 말이에요. 그걸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규영 이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는 예전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에는 사장을 직접 겨냥했는데 지금은 방송국 사람을 동원해서 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여당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 시나리오가 폭로됐으면 좀 창의적으로 바꿀 법한데 그대로 밀고 간다라고 강규영 이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또 여기에다가 그 질문자가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공개된 보고서에서 야당 이사에 대해 부정 비리를 부각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보고서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보고서는 사실 우리 시민행동이 뜨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쓴 거고요. 사실은 그냥 정황을 정리해 놓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경우의 수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놓은 보고서인데 마치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KBS, MBC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만든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멘트가 사설에도 오늘자 사설에서도 똑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시나리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말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반박하기 똑같은 글을 몇 번이나 써야 하나. 창의적이지 않네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 이사는 강규영 이사는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던가에 대해서 구질구질하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9월 20일 이사회에 들어가다가 강 이사가 봉변을 당했다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강 이사가 집단으로 몸으로 돌진하고 누르고 팔을 잡고 끌어당기고 가방을 빼앗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전치 이건 진짜 뻥 아니에요? 네. 전치 2주 어깨빵하면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정수영 기자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집단으로 몸으로 누르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 교수가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위대 곁에서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었는데라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강 교수가 그들은 온갖 폭력, 폭언, 모욕을 다 한다. 노조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니 나를 보고 개또라이라고 하더라. 내가 왜 그들에게 꿀리나? 꿀리나? 내가 왜 그들에게 꿀리나? 상대를 패놓은 자가 알바만대 맞았다고 난리를 친다. 굴복하고 싶지 않다. 기죽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인터뷰를 내는 진짜 조선일보도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 진짜 약간 좀 망상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강 이사의 이런 답변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강 기사가 V자를 먼저 그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피해 당사자가 그 상황을 증언을 하면서 일베 또라이 같다라고 묘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개 또라이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개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일베 또라이가 더 나빠요. 개 또라이보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아무튼 자신이 굉장한 피해자인 척 이렇게 묘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카드 남용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2년 동안 애견 카페에서 결제한 금액이 36만 원이다. 나는 애견인이다. 애견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신문과 시사 잡지를 읽는다. 이것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니까 애견 카페에서 신문과 시사 잡지를 읽은 날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신문과 시사 잡지를 읽은 것은 KBS 이사로서의 행위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KBS가 시사 잡지를 내요? 아니 무슨 시사 KBS 이사로서 신문과 잡지를 읽어야 될 의무가 교양을 이사 직무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애견 카페에서 애견 신문 읽는 카페에서 거는. 차를 마시면서 신문과 시사 잡지를 읽는다.
그리고 LA 구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4만 원이다. KBS 직원들과 다저독이라는 핫도그를 사 먹었다. 표는 자기 사비로 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사의 사무국장이 커피숍, 식당, 도서, 음악회, 공연장, 빵집에서 써도 된다고 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 그 내용을 빼내 뒤를 캔 노조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보가 왔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끝난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자가 그러면 다른 의혹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명한 단 2개. 그러니까 36만 원 애견 카페에서 긁은 거 그리고 4만 원 LA 구장에서 긁은 거 이거 2개만 이 사람이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 해명도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36만 원, 4만 원 그거 뭐 별것 아닌 것으로 또 치자. 그리고 죽어라고 그 신사 잡지를 읽었다고 하니 신문과 시사 잡지를 거기서 읽었다고 하니 사실은 새노조에서 낸 그 처음 애초에 그걸 뭐라 그러죠? 수사라고 하나? 뭐 그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장소가요. 애견 카페 가보셨어요? 네. 완전히 개가 막 돌아다니게 뻥 뚫려져 있고 테이블이라는 게 거의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신문을 봤다. 업무를 본 건 아니다. 신문과 시사 잡지를 봤다라고. 그리고 그 3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요. 막 뒤풀이 비용하는데 KBS 법인카드 줘가지고 그래서 그 법인카드를 받았던 사람이 뭔가 이상해서 제보를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게 그건데요. 그 뒤풀이 비용으로 그러니까 도구쇼 이후에 뒤풀이 비용을 이 사람이 카드로 결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수증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건 안 물어보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야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약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대답이 시원치 않았으면은 물어봤지만 대답을 피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야 되는 거지. 아니 조선일보 그런 이유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해명은 정말 조선일보 기자도 듣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고르고 골라서 제일 덜 또라이 같은 답변을.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그 강경 이사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2개에 대한 해명만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추가 의혹까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매우 궁금한 그런 것들은 물어봤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자르라고 강규영 이사가 막 계속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은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막 압박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꿀리지 않겠다. 내가 왜 기죽냐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법을 개정해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어렵다고 한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건 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법을 통해서 하려면 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이런 주장을 굉장히 전혀 아무런 반박 없이 그대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 자체가 대통령이 잘라라. 대통령이 잘라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의 프레임이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목. 프레임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강규영이랑 일심동체야 지금. 조선일보 수준이 딱 강규영 이사 수준인 거예요, 그냥. 네. 감명. 그래서 그리고 이제 MBC 노조도 야 추천 박문진 이사들의 압박 높여라는 그날 같은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야당 추천 박문진 이사들에 대한 MBC 노조의 사퇴 압박도 거세고 있다. 그러면서 김원배 이사가 다니는 대전의 한 교회를 찾아갔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 이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다라면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도가 너무 노골적이고 그리고 좀 정말 궁상맞은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 보도 안에 혹시 정권 실세 개입설 이게 없어요? 없어요. 아 정말요? 이거는 그럼 MBC만 했구나. MBC는 그 KBS 김경민 이사 사퇴에 대해서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그거 말하는 거죠. 임종석
아니 그 근거가 뭐예요, 근데? 아니, 한양대라고. 한양대 나온 사람들이 그거 말고는 영향을 미쳤을 없어요. 것이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근거 없는 아니, 그러니까 MBC 보도는 그냥 딱 예상 가능하게 노조 때문에 압박을 받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KBS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김 교수의 사퇴는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대로 진행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한양대 출신 정권 실세가 개입한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며 한양대 출신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사실일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아니 우리 이봉 활동가는 이렇게 영향을 못 미쳤어. 아니죠. 보도가 안 돼 왜? 아니죠. 이봉 활동가에 뭐 영향을 한양대 출신 상당히 많은데 왜 딱 한 2명밖에 언급을 안 하고 그러나? 2명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 뒷담화를 까고 다니는데 왜 나의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날련 실세 이봉으로서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MBC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왔더니 제보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아, 요새 제보가 되게 많이 오는데 상당히 다 대부분의 제보가 다 날카로워요. 네. 이제 그래서 제보를 종편 제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인턴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보가 한 10개 오면 한 5개 정도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간단하고 아예 그렇게 뭐 잘못 검증할 게 없고 들으셨거나 아예 잘못된 제보이거나 검증할 게 별로 없는데 요새는 10개가 오면 9개가 다 엄청 그렇게 뭔가 날카로운 지적들이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약간의 특집으로 요 제보 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지금 안 하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일보 보도를 제보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국민일보를 모니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서로 뭐 굳이 이거를 이제 이게 나갈 가능성은 사실 없는데 제보 보고서로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어금니 아빠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 이영학 딸 친구 상대로 음란 행위, 엽기적인 사건 전말이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제보자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이 보도에서 성폭행 관련 묘사가 불필요하게 자세하다. 일반 중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기사이고 유가족에게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한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주 지금 조금 전에 녹음을 하는 요 사이에 잠깐 국민일보 말고 딴 신문사는 어떤가를 살짝 이제 봤거든요. 그런데 국민일보가 조금 더 자세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왜 죽였을까? 그 친구의 딸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폭행이 있었나 없었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아직 카더라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경찰 수사가 좀 뭐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항상 이런 수사, 특히 성폭력 관련된 보도는 뭐가 좀 된 다음에 정확한 다음에 좀 언급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은데 경찰에서 일단은 좀 빨리빨리 너무 뭔가를 발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국민일보 보도는 굉장히 자세하게 여학생을 어떻게 성추행을 했는지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사를 보니까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도 다 비슷하게 뭐라 그러죠? 음란 행위를 했다라고 성폭력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라거나 또는 그 여학생의 몸에서 어떤 뭐 그런 게 발견됐다라거나 이런 행위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찰이 발언한 것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 성추행의 의혹이 있다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제목도 있어요. 전 동아일보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이영학 딸 친구의 성기구 학대. 수면제 깨어나 저항하자 살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국민일보 보도에서는요, 이제 수면제에서 깨어나서 저항하자 살해인 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성기구로 학대했다는 말은 거기에는 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사실인 것처럼 왜냐하면 근데 이 친구 몸을 봤을 때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성기구로 학대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보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만 이 집에 성기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굉장히 일단은 구역질러는 보도네요. 네네,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앞으로 점점 더 이번 주말을 지나가면서 점점 더 굉장히 선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 짓을 했는지가 마구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자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성폭력 보도에 있어서는 정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보도하는 것이 그 인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건조하게 보도해 달라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게지만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 요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기자협회와 여성인권 그 단체에서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 이것을 만들 때 그 배경이 있는데요. 고종석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나영이 사건이라고 말하는 아동 성폭력 관련 보도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가 많아서 그것을 보도하는 것으로서 더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애초 받은 피해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특히 그 진보 언론사들조차도 똑같이 그렇게 보도하는 바람에 굉장히 자성을 강하게 하는 비판 엄청 받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뭐 이렇게 좀 잘 묶어가지고 성폭력 그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성폭력 보도수첩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래서 기자들한테 나눠줬어요. 이대로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내 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사적 내용이 담긴 기록물, 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를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그동안 이런 걸 했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피해자는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 기자를 밝히고 뭐 당연히 동의를 구한다면 해야 된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이나 사적인 내용은 하지 말아라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주의를 해라. 그러니까 정보는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범위가 좁을수록 노출된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주기만 해도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을 같이 얘기하거나 피해자의 나이, 거주지, 그리고 범죄 발생 장소를 같이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투두둑 나와요. 어느 근처에 사는 뭐 어떤 몇 살에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촬영을 할 때 그 동네에 가가지고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가서 그걸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왜냐하면 그걸 찍으면 이 지역의 몇 세에 어떤 사람, 어느 학교 다니는 아이 이러면서 금방 그게 특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피해자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극단적인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까짓 거 하나 때문에 아마 설마 피해자가 누군지 밝혀지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밝혀집니다. 이 또 네티즌 수사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언론사에서. 그다음에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보도는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너무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 지금 이 어금니 아빠. 그 아이 그 피해자가 몸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그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것은 다 이미 밝혀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다면 조두순 사건 보도 때 어떤 보도까지 있었냐면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쓴 수기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멍든 얼굴과 그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무슨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그것이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죠. 막 멍들고 막 처참한 그런 상황이 근데 이거 원하지 않는데 이것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종석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말들이 되게 흔하게 있었어요. 직장이 파열되고 출혈이 낭자한 상황에서 이불을 안고 알몸으로 집을 향했다. 대장이 파열되고 신체 주요 부위가 몇 센치 찢어지는 그리고 성기나 항문 등이 기능이 영구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 듯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런 표현들 쓰지 말자라고 그때 굉장히 자성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다른 성폭력 보도에서도 국부 근처가 온통 피투성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자세히 하지 말라는 거죠. 다 하지 마 이런 거고 제가 이 말을 한 건 이런 우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감수성을 가진 보도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사건에서도 또다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그리고 이런 거예요.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데 오늘 제가 아까 말한 국민일보 보도가 딱 이런 거예요.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뭐 많이 만졌고 뭐 안고 잤고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 그 가해자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그런 보도를 계속 보면서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쓰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쉽게 하는 짓인데요. 뭐 씻을 수 없는 상처.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성폭력 범죄만 있으면 이 말을 하는데 뭐 순결주의적인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성폭행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고 자기네들은 쓰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하지 말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그 사례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모아놔서 그 소송에서 누가 이겼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폭력 보도 수첩이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치면요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자의 인권 감수성은 국민의 인권 감수성보다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지적하고 비판해 줘야지만 기자들이 내가 요건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경찰이 뭔가를 발표할 때마다 점점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해 주시고 굳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자들이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우리 기자들이 이런 걸 읽고 이대로 보도해 준다는 게 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인지하신 다음에 네.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인권 교육을 시켜야죠.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MBC, KBS가 정상화되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 할 때 저는 당장 전 MBC 최소한 KBS, MBC 언론인 전체가 기자 뭐 PD 이렇게 하는 게 전체 아나운서까지 전체가 방송에 제작하는 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인권 보도 준칙이라든가 그리고 자사의 그 우수한 가이드라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런 성폭력 보도 수첩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인이 되었다. 그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일 시키지 말고 이런 것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죽지 않게 이 조항이 죽지 않게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는 아예 대놓고도 했었어요. 제가 노조의 어떤 분한테 가이드라인 좀 달라고 KBS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된 것 좀 달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에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노조원은 아니고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KBS 가이드라인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활용을 못하나 다들 참 답답하다.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물론 다 BBC 가이드라인은 거의 베낀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알아요.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수많은 가이드라인들을 다 인식하고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방송 심의 규정하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 매뉴얼로 쫙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자분들이 오히려 더 모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교육 많다. 전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기자 사회에 그렇죠. 기자 사회에 조금 아쉬운 점인데 신입 기자들이 들어오면은 막 3개월, 6개월 동안 말이 돌리지 말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면 다시 한번 전체 재교육이 들어가고 이런 원래 가이드라인, 방송 보도 중치 이런 거는 원래 회사에 비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상시 비치. 그래서 아무튼 좀 인권 보도 이제 좀 좋은 시대가 왔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보다 이런 그 인권 관련된 언론의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말이 많아졌는데 이제 월요일 날 아니 오늘 맞죠? 오늘 금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 SBS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